자, 이번 시간은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사회에서 이제 법률 문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쭉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런 어떤 그런 가상 공간,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또는, 온라인이나 아니면 오프라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한번 보자 이 얘기입니다. 자, 이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개인에 관한 정보죠. 정보이기 때문에 성명, 또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또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뭐 문장, 그리고 음성, 영상.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법률의 어떤 근거입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해 놓은 것이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이제 서서히 개인의 정보가 계속 수집도 되고 또 이용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 침입자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이제 유출이 되거나 도용이 되는 자,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도 바로 이런 개인들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기업 내부자들로 인해서 이런 개인정보가 침해가 되거나 또는 오남용에 대한 문제를 사례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이러한 개인정보의 유형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형. 종류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보죠. 우선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자, 주소와 이름을 이제 결합하는 경우죠. 주소와 이름. 주소하고 이름을 이렇게 결합해서 하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바로 이제 개인정보가 될 수가 있겠죠. 두 번째입니다. 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자동차 운전면허 번호라든지 이런 고유의 식별번호가 있죠. 고유 식별번호.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이메일, 또 뭐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이러한 개인의 식별을 할 수 있는 것 전부 모두 다 정보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을 보시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보면 어떠한 개인의 사상, 신념, 그리고 노동조합, 노조죠. 그 다음에 뭐 정당 가입, 또 가입을 했느냐, 뭐 탈퇴를 했느냐,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 견해, 기타 어떤 건강, 성생활, 관련 이런 좀 민감한 정보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통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민감한 정보라고 합니다. 민감정보. 정보라고 하는데, 자, 이러한 부분들도 개인정보보호의 범주에 포함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에 왜 필요할까요? 필요성이 있겠죠. 필요성이. 자, 필요성이 대두가 된 것은 우리가 이제 각 해에 발생이 됐던 사건별로 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먼저 이제 2004년에서 2007년도에 발생이 됐던 사건에서는 통상 이제 공공 분야에서 발생이 되었다는 거죠. 사고가 공공 분야에서.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담당자가 실수를 해서 홈페이지에다 잘못 게재를 한 경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2008년도에서 그 다음에 이제 2011년도입니다. 이 경우에는요, 오히려 반대로 공공 분야가 아니라 민간 분야예요. 민간 분야에서 사고가 발생이 되죠. 민간 분야에서 이제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요. 자, 고의적으로 막 해킹을 합니다. 유출도 하고요. 고객 정보를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자, 이제 최근에는 어떠냐? 자, 최근인 경우에는 통상 자, 대형화되고요. 그리고 지능화되고 또 다양화되는 그런 추세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007년도부터 10년도까지는요, 1억 건이나 되는 이런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주로 해킹이라든지 내부 직원이 유출한다라든지 담당자 부주의로 인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는 이런 사건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국에 있어서는 이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각국에 한번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한번 미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인 경우에는 1974년도에 프라이버시 법이라는 것을 제정했죠. 프라이버시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서는 외부적인 통제, 자, 민간 부문에서는 자율적인 통제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국가 최고기술 책임관은 신설을 해서 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들을 규제를 더 강화하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죠. 자, EU, 유럽연합이죠. 자, 이 EU인 경우에도 개인정보 지침에 따라서 일반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 중에 있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되면 통지도 하고 스마트 시대에 맞춰서 네트워크 서비스도 제공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 그 다음 이제 일본인 경우죠. 자, 일본인 경우에는 2005년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현재 시행 중에 있고 교인의 개인정보 중에서도 보호 조치를 강화하면서 자, 이런 부분도 각 국마다 마련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 8가지 정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 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해라. 처리 목적을. 해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리고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자,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라. 적법하고도 정당하게 수집해라. 그것을 이제 언급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예 그냥 못을 박아놨죠. 사용해서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그 다음에 안전성, 그리고 최신성, 이런 부분들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죠.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이나 종류에 따라서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그 위험의 정도를 고려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라. 그런 얘기죠. 안전하게 관리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든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들을 공개를 해서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 주체로 하여금 권리를 보장한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죠. 자,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한다. 자, 다음 이제 7번째입니다. 개인정보가, 자, 익명 처리가 된다. 그럼 익명으로 해서 처리해라. 이제 그럼 이제 익명에 의해서 처리해. 그 다음에 이제 8번째죠. 자,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정보 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라. 정보 주체의 신뢰. 자, 이 부분이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8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잘 알아주셔야 돼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8가지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OECD 경제협력 개발기구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자, 가이드라인을 좀 발표했는데요. 그 부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ECD죠. OECD의 경제협력 개발기구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권고사항이 있어요.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왜요?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기출되었던 문제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세부적으로 한번 보자면요. 자, 정보 처리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개인정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모든 개인정보의 책임. 정보 처리자입니다. 두 번째죠. 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전에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해라. 그런 얘기도 분명히 밝혀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죠. 자, 특정 사항에서 예외가 허용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정보 주체의 인식과 동의 하에서만 가능하다. 정보 주체의 인식과 동의. 에서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은 뭐예요? 정보 주체가 그것을 인식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의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 다음에 사전에 밝힌 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무엇을? 정보를 수집한다.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이런 단서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정보 수집해라.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자,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밝힌 수집 목적 이외에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다. 또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집 목적 이외에 목적으로 해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것을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 이 얘기죠.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는, 자, 필요한 기간 동안만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필요한 기간이죠. 필요한 기간에는 보유해도 좋지만, 그 기간이 도가하게 되면은요, 그때는 이후에는 폐기하라, 이제 그런 이후에는 폐기하라.
이런 얘기죠. 폐기에 더 좋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자, 적절한 보안 장치에 의해서 개인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신의 정책 처리 관행에 의해서 일단은 공개하고 비밀리에 처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절대 불허한다. 자, 비밀리에 이것을 뭐 어떤 처리를 한다? 이것은 절대 안 된다. 절대 불허한다 이 얘기입니다. 용납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정보 주체에 대해서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필요시에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 자, 정보 주체로 하여금 이런 얘기죠. 열람하게끔 하고 열람. 또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수정도 하게끔 하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OECD에서 얘기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의 권고사항입니다. 여러분 권고사항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리를 좀 잘 해주시고요. 다음에 자, 개인정보 관련해서 개인정보에 관한 OECD의 8원칙이 있어요. OECD의 8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8원칙이라고 하고 있죠? 이것도 기출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자,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선, 자, 수집을 제한한다. 자, 이 부분은요,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어떠한 개인정보도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에서 수집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확성의 원칙이죠. 정확성. 자, 정확성의 원칙은요,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에 부합이 되고 이용 목적에 필요한 것에서 정확하고 완전하고 또 최신의 것으로 해서 보존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죠. 세 번째입니다. 자, 목적을 명확화하고 그리고 특정의 원칙. 자, 이 의미는 개인정보의 수집의 목적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정하고 그 이후에 특정한 목적의 수집 달성을 하고 당의 수집의 목적과 일치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변경이 될 때마다 그 목적을 명확하게 해줘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특정하고 명확하게 해줘라. 그 다음 이제 네 번째죠. 자, 이용 제한의 원칙이죠. 이용 제한의 원칙. 자, 이 부분은요. 자, 개인정보는 일단 정보 주체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법률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목적을 명확화하고 특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이용을 하거나 제공되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목적 이외로 해서 제공하거나 이용하거나 공개를 한다, 사용을 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을 제한한다라는 것이죠. 제한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조치의 원칙이죠. 자, 이 부분은요, 개인정보를 예를 들어서 분실했습니다. 훼손, 불법적으로 접근한다라든지 훼손한다라든지 파괴를 한다라든지 사용, 변조, 공개. 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적절하게 안전보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조치죠. 안전한 그런 조치들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개의 원칙입니다. 자, 공개의 원칙에서는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 정보 처리 장치를
설치하고 활용하는 이러한 정책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인에게 공개해야 된다. 공개를 하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리고 개인정보가 존재하고 있고 그 성질, 주요한 목적, 정보관리자를 식별을 해서 또 그 주소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수단을 쉽게 이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 참여의 원칙. 자, 이 개인 참여의 원칙은요, 개인이 자기에 관한 정보의 소재를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어디에 있는지 여부를 내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 그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자신의 정보를 어떤 그 기간 내에 합리적인 비용과 방법에 의해서 내가 알기 쉬운 형태로 해서 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통제받을 권리죠.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권리죠. 정보 주체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에 그 권리가 거부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개인은 그 이유를 구하고 도대체 당신이 왜 그것을 거부하느냐 내가 이유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그 거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그런 정보를 파괴할 수도 있고 정정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고 왜? 내가 정보 주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책임의 원칙이죠. 자, 이 책임의 원칙에서는요,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자가 모든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필요한 조치를. 누가 하는 거예요? 정보 관리자죠. 그만큼 이 정보 관리자는요, 책임감을 가지고 이러한 그 각종 그런 필요한 조치들을 마련을 해 놓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부분은 바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의 8가지 원칙이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잘 좀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본인의 확인제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본인 확인제도. 자, 본인 확인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전자상거래에서 본인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통상 우리가 이제 주민등록번호로 이제 확인들을 많이 하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능한 것인데 중요한 부분은 이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이 되는 경우 또는 노출이 되는 경우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2011년도 3월 29일 날에 제정이 되어서 현재 지금 공부 시행 중이죠. 그래서 본인 확인을 위한 대체 수단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상거래에서 이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유형들이 좀 몇 가지 있죠. 전자상거래 상에서. 우선 어떤 부분이 가능할까요? 주민등록번호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용하죠. 두 번째, IPN이라고 하는 대체 수단들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또 공인인증서가 있죠. 그 다음에 휴대전화를 통해서 문자로 해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번호를 등록을 해서 접속을 해서 가입할 수가 있겠고요. 또 사물에 대한 인증, 또 그린버튼 서비스. 자, 이런 한 6가지 정도를 통해서 누구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전자상거래상에 있어서. 그래서 본인이 직접 거래 당사자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는 것은 불변성, 성질입니다. 고유성, 그 다음에 강제성, 효율성. 자, 이런 부분에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이용 촉진과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한번 잘 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 법은 이제 동법 제1조에서 이렇게 좀 언급을 하는 것이죠.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더불어서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게 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래서 바로 정보통신망에 대한 이용을 촉진하고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정보보호 등에 관해서 법률을 제정한 것이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 한번 보도록 하죠. 개인정보. 자, 여기서 얘기하는 개인정보는요, 생존하는 사람입니다.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다. 그 다음에 성명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부호, 문자, 음성, 영상 이런 정보다. 그리고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만약에 알아볼 수 없다. 그런 경우에도 다른 정보하고 쉽게 결합을 해서 알 수 있는 정보. 그런 분들 뭐라고요? 개인정보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개인정보를 만약에 이용하고 수집을 한다.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 목적, 그 다음에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을 누구에게?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절차가. 그 다음에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어떤 사상, 신념, 과거, 병력, 뭐 이런 사상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집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2012년도 2월 17일에 이제 전문 개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자, 이용자가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하고 이용이 되는 데 있어서 없도록 자, 규정을 했어요. 어떤 경우에? 본인의 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 그 다음에 이용을 아예 허용한다라든지 영업상 목적을 위해서 이용자의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이용이 이제 불가피하다. 그런 경우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자,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자, 만 14세 미만자인 경우도 있죠. 만 14세. 자, 만 14세라고 한다면은요, 우리나라 지금 이제 한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만 14세 미만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자, 수집하고 또 이용하고 제공받는다. 자, 이런 경우에는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될까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이라고 한다면은 친권자인 부모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포털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이제 회원을 만약에 가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14세 미만이다. 초등학생이죠. 그런 경우는 대부분 보면 이제 부모라든지 성인들의 어떤 그런 인증을 통해서 회원가입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가입을 본인이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이것이 이제 법률의 근거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률의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11년도 3월 29일 날 제정이 됐어요. 3월 29일 날에 제정이 된 법이죠. 그래서 2012년도 3월 30일에 전면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왜 필요했느냐면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유출하고 오용하고 남용이 되는 것을 개인의 어떤 사생활이라는 비밀들을 이제 보호하자, 이제 그런 취지죠.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규정,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고유한 식별 정보를 이제는 민간이 사용하는 것을 처리 금지를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또 정보 주체가 별도로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자, 그런 부분도 마련해 놓았다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전자서명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서명. 자, 전자서명과 관련해서는요. 자, 우선 이제 전자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전자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전자서명입니다. 전자서명. 그런 의미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공인전자서명의 요건이 있습니다. 공인전자서명의 요건. 요건 한번 좀 살펴보자면요. 우선, 전자서명에 생성된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해 있습니다. 가입자에게. 속해야 된다. 두 번째, 자, 서명 당시에는요, 가입자가 전자서명에 대한 생성 정보를 지배하고 관리해야 된다. 세 번째죠. 자,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는 그런 당의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 여부, 그런 부분도 확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당의 전자서명의 변경 여부를 또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이 돼야만이 바로 공인된 전자서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에 대한 부분 잘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인 인증 기관이 있죠. 인증 기관들. 자, 공인 인증 기관과 관련해서는요, 우선은 지정받을 수 있는 것은 어디예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 법인에만 준합니다. 이런 세 단체만 가능하다. 그러면 이곳에서는 공인인증기관에서는 어떤 업무가 이루어지는가? 우선 공인인증서를 관리해야죠. 당연히 전자서명에 대한 생성정보 관리해야 됩니다. 또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시설을 보호하고 인증 업무라든지 운영관리라든지 이런 일들을 바로 이런 인증기관들을 해서 업무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공인인증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공인인증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인증서를 통해서 본인임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공인인증서에는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자,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갑니다. 자, 가입자, 개인인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사인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누구 법인도 있죠. 법인의 명칭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자서명을 통해서 검증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또 가입자고 공인인증기관이 이용하는 전자서명의 방식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련 번호가 있습니다. 유효기간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명칭, 공인인증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 또 이용 범위와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사항들, 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공인인증서를 또 폐지하는 경우도 있죠. 폐지도 또 할 수가 있죠. 왜요? 자, 가입자라든지 대리인이 공인인증서를 폐기할 수도 있잖아요.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또 가입자가 사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어요. 본인이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폐기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가입자가 이제 사망하는 경우도 있죠. 사망 또는 실종신고 그리고 부재신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실종선고죠. 선고. 실종선고 또는 해산. 자, 정정합니다. 해산사실. 이런 부분들로 인지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전자서명 생성 정보가 분실, 훼손, 도난, 유출된 것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할 수 있다? 폐지할 수 있다. 폐지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전자문서하고 전자거래 기본법입니다. 보는 것이죠. 자, 인증기관에서 그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자, 공인의 인증기관 제도가 있죠. 공인인증기관 제도. 이런 것을 이제 도입을 해서, 인증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하여금 공인인증기관으로서 지정을 해서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를 마련하게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거래 그 당사자 등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자, 본인에게 명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수집, 사용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그 사용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제한을. 그다음에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화나 또는 영모의 배달을 의뢰하는 자에게 배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외로 인정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증거.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여러분들 조금 좀 생소하겠습니다만은, 디지털 포렌식인 경우는 주로 어떤 그 과학적 수사와 관련했습니다. 과학 수사. 수사의 하나의 기법으로,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디지털 증거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이제 개념으로, 먼저 이제, KC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죠. 자, KC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범죄가 어떻게 발생이 되었는지를 어떤 가설을 뒷받침하는 자, 그런 부분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SWGV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요. 디지털 전송의 형태로 해서 증거 가치가 있는 정보다.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OCV라고 있죠. IOCV라고 하는 것은 이진수 형태죠. 0 아니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저장 또는 혹 전송이 되는 법정에서 신뢰될 수 있는 자, 그러한 정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등장합니다만은 저자입니다. 자, 이수경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진법으로 디지털 형식으로 해서 처리하고 저장하고 전송이 되는 그러한 디지털 정보 중에서도 자, 증거로 가치가 있는 정보. 이것이 바로 뭐겠어요? 디지털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디지털 증거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징을 한번 좀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디지털이죠. 디지털. 자, 디지털이라는 것은 임의 시간에서는 최소한의 정수값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의 것은 중간값은 저장하지 않는다. 디지털로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잠재성이죠. 잠재성. 자, 잠재성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가시성이 없어서 육안으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재하고 있다. 세 번째로 이제 취약성이죠. 자, 이 얘기는 저장 매체에 대한 내부 자료를 위조하고 변조하고 삭제가 용이하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의 방지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대량성입니다. 자, 이 의미는 자, 저장 성능이 이제 발전이 되다 보니까 어떤 얘기예요? 분석 대상의 디바이스 내에다가 방대한 양의 자료를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양성이죠. 자, 이것은 이제 다양한 소프트웨어라든지 응용 프로그램이 존재하면서 상호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과관계에 대한 규명은 좀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휘발성입니다. 자, 휘발성이라는 것은 이제 날아가는 거다. 산화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전원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저장이 되지 않고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건 현장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성이죠. 자, 이 의미는 자,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이 되기 때문에 국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는 없죠.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경을 하면 사이버범죄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적용이 좀 어려움이 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매체 독립성이 있다. 자, 디지털 증거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디지털 저장 매체 중에서 정보 그 자체가 될 수도 있고 또 매체와 독립된 혹은 또는 중립된 그런 정보의 내용이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자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증거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디지털 증거가 가지고 있는 특징. 자, 이런 8가지 여러분들 잘 좀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디지털 포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디지털 포렌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제가 조금 전에도 조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주로 과학적 조사와 기법이에요.
하나의 조사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자, 형사소송법에서 언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법과학의 한 분야입니다. 법과학의 한 분야. 보고 있다. 그래서 디지털 소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보존, 수집, 증명, 분석, 제출하기 위한 과학적 증명 방법을 우리는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류를 좀 몇 가지 좀 해보자면은요. 먼저 수집과 사용 목적에 따라서 한번 봐야 됩니다. 수집과 사용 목적. 자, 세부적으로 보자면, 자, 정보를 추출하는 경우가 있죠. 자, 정보를 추출하는 경우에는, 자,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의 증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메일, 전자우편을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이죠. 삭제할 수도 있지만 복구할 수도 있죠. 데이터를 복구합니다. 데이터. 복구할 수가 있다. 검색에서 증거를 찾아내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고 대응입니다. 자, 이 사고 대응인 경우에는, 자, 해킹을 통해서 어떤 침해 행위가 발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손상된 시스템에서 로그가 발생이 되죠. 그 다음에 뭐 백도어, 루트킷을 조사해서, 자, 침입자가 누구인지, 침입자 신원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피해 내용들, 무슨 피해를 내가 입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침입을 했는지, 이러한 경로도 추적이 가능하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수집과 사용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자, 분석 대상에 따라서. 분류를 또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이제, 자, 모바일 포렌식이라고 있습니다. 모바일. 자, 이 모바일 포렌식인 경우에는 주로 이제 휴대용 기기죠. 휴대폰, 스마트폰, PDA라든지, 내비게이션이 이제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디스크 포렌식이죠. 자, 디스크 포렌식인 경우에는 이제 보조 기억 장치죠. 하드 디스크, 그다음에 플로피 디스크, 그다음에 이제 뭐 CD라든지 CD롬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능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포렌식이 있죠. 자, 이 네트워크 포렌식인 경우에는 네트워크 상에서 전송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요. 그래서 필요한 증거를 추출해서 분석하고 보고하는,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해야 됩니다. 수색영장을.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만 좀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포렌식이 있죠. 자, 인터넷 포렌식인 경우에는 웹서버 프로그램 내에서 그 로그를 남기죠. 그러면 그것을 분석해서 사용자를 막 추적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자, 이 경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알 수 있는, 자,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디지털 포렌식에 있어서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기본 원칙. 먼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라. 적법한 절차에 수사에 의해서 진행한다. 두 번째, 증거 원본은 보존해야 된다. 당연히 원본은 보존되어야 되고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본 사용을 통제해서 무결성을 증명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자, 분석자가 있겠죠. 그 다음에 도구의 신뢰성. 이런 부분들이 확보되어야 된다. 자, 이 얘기는요, 신뢰성이 검증된 분석 장비라든지 소프트웨어, 자,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 보관의 연속성. 자, 이 부분은요,
원본을 일단 확보를 하되 그 모든 과정도 어떻게 돼? 철저하게 기록을 해서 남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수집하는 경우에 있어도 입회자를 통해서 입회자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신뢰성 등을 확보한다면 디지털 포렌식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 요 네 가지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